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계속된 좌절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때 부인과도 사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4.19 이후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내각제가 출범하면서 장면 박사는 그를 여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지명합니다. 비로소 정치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는 국회에서 선서조차 하지 못합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고 군부에 의해 정권이 장악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쉽게 진압될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등록해 놓은 것이 신분의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17일 날 국회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국회가 해산되고 결국은 이 군사쿠데타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그는 용공 혐의로 체포돼 3개월 동안 조사를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암담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기에 정치적 동지이며 친구이기도 한 이희호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3년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뒤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의정 활동에 전념합니다. 정치권에 큰 파란이 일어난 1970년 봄. 김대중과 함께 야당에서 활동하던 당시 신민당 원내 총무 김영삼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40대 기수론이 그것입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와 부총재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비할 수 없게 되자 40대가 나서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내 기류를 타고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1970년 9월 전당대회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은 첫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3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할 당시 그의 나이 45이었습니다.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여당의 박정희 후보와 야당의 김대중 후보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만 6,900여 표 차로 눌러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 8대 총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광주에서 목포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그에겐 시련의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당은 유진산 씨와 당시 박정희 정권은 삼선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는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저쪽서 14톤 추락이 오더라고요. 어디 우리 차를 보더니 90도 각도로 팍 깎아가지고 맞으면 달라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 다행히 살라고 우리 운전기사가 팍 속력을 냈어요. 내니까 저 차가 우리를 정면으로 못 받고 뒤에 트렁크를 살짝 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양팔의 정맥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의 고관절 장애는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안정되고 능률적인 민주 질서를 이룩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신병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김대중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 땅에서도 침묵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10월 유신이 선포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유신 선포는 바로 총독제로 가는 길이다. 1인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말살하는 것이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함으로 자기는 일본에 남아서
반유신 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겠다. 그는 일본과 미국 교포들, 나아가 일본의 정치인과 언론사에 10월 유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한편으론 민주 인사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대중 선생의 그 구상은 세계 각 지역에 한민통 지부를 본부를 만들고 장차는 원국에 총본부를 만들 그런 생각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한민통 결성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피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일본을 방문한 민주계 인사를 만나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납치 당했죠. 당시 그는 비서진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야링턴 선생님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었고 또 야당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아주 어렵고 그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그 당시 지목으로 받고 있었던 김대중 선생님한테 만나는 것은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그런 마음으로서 혼자서 오셨죠. 옷가방과 여권은 주인을 잃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측근들은 그의 납치 사실을 일본 경찰과 정치권 그리고 제야 인사들에게 알리고 구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에는 언론사회니까 마스코미가 제일 좋다고. 그리고 마스코미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할 것은 뭐 다 하고 이 진상을 갖다가 뭐 버리게 된다고.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에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그의 구출 작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미국 정보기관이 탐지하고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와서 못 죽게 막아서 살았어요. 그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난 것은 납치된 지 닷새 만인 8월 13일 밤 동교동 자택 앞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 그리고 얼굴에 난 상처는 당시 그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건 이후 김대중은 기약 없는 가택연금